김 총장님, 사람 하나 잘라줘요. 제 30년 형사 인생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날 밤 딸 지연의 집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제 가슴에 박힐 거예요. 사위 민철이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거든요. 다 내 엄마 닮아서 그래. 그 순간 제 혈관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이 족쇄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 사위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장모인 제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말이에요. 동료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30년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55살이에요. 강력계 형사로 일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봤는지 몰라요. 살인, 폭행, 사기, 별의별 나쁜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정말 달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소처럼 늦은 퇴근길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어요. 흉악범 조사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도 딸 지연이 집이 길목에 있으니까 잠깐 들러서 안부나 묻고 가자 싶었어요. 지연이는 제 외동딸입니다. 28살에 결혼해서 지금 32살이에요. 사위 민철이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한테도 잘해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피곤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엄마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딸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파트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나 보네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쾅!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야,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픈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니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년아, 또 그따위로 대답해. 민철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점잖은 민철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목소리 낮춰.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 낮추라고 인연이 나한테 명령해. 다 내 엄마 닮아서 그래. 경찰이라고 뭐 대단한 줄 아나. 그 순간 제 혈관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30년 형사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문고리로 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살며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철이가 지연이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 끝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안도하는 그런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철이도 저를 보고는 놀라더니 얼른 지연이 머리채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지연이가 좀 신경질적이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요즘 지연이가 예민해져서요.
민철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지연이는 바닥에서 일어나더니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툰 거예요. 딸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형사입니다. 범죄자를 잡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피해자의 엄마예요. 경찰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민철이를 체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적인 감정으로 직권 남용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쌓아온 제 경력이 다 무너져요. 하지만 제 딸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민철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하고 오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네, 우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민철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빨리 가세요. 딸이 저를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어, 지연아. 저는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민철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와 저만 거실에 남았어요. 엄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 저도 작게 물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민철이가 예민해진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거야. 잠깐만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연이가 안방 쪽을 힐끗 보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제 딸이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니요. 지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런 일이 처음이야.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아니에요. 가끔 그렇다고. 제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엄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민철이가 들으면 더 화낼 거예요. 딸이 저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민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어머님 빨리 보내드려. 네. 지연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빨리 가세요. 늦었잖아요. 지연이가 저를 현관 쪽으로 밀어냈어요. 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정말 괜찮아요. 엄마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지연이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형사예요. 30년 동안 악한 사람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때리는 사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지연이의 부어오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입술 끝에 묻어있던 피도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어린 지연이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를 안 도와줘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도 제대로 일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정숙 선배, 왜 이렇게 멍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지연아, 어젯밤에 잠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엄마도 걱정하지 마세요. 민철이는 뭐 하고 있어? 회사 갔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연아.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겠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형사로 살아왔어요. 진실을 밝히고 악을 처벌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은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그날 저녁에도 늦게 퇴근했어요. 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으니까 또 가면 민철이가 더 화를 낼지도 몰라요.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지연이 생각만 났어요. 제가 형사라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직업적인 의무와 모성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의 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주저없이 가해자를 체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 딸일 때는 이렇게 무력해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딸을 만나봐야겠다고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형사 김정숙이 아니라 어머니 김정숙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30년 형사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얼굴이 망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지연이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 잠은 잘 잤을까요? 민철이가 또 화를 내지는 않았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동료 박 형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정숙 선배,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요. 박 형사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픈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얼른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작았어요. 지연아, 점심 먹었어. 아직요, 지금 먹으려고 해요. 혼자 먹어. 네. 민철이는 회사에 있어요. 지연아, 엄마가 점심 사줄까? 밖에서 만날래?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게요. 왜 나가기 싫어? 그냥 피곤해서요. 엄마도 바쁘시잖아요. 전화 너머로 지연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엄마한테 뭔가 숨기는 거 없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엄마가 들를게.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왜? 그냥 오늘은 좀 힘들어요. 다음에 봐요. 지연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후에 일을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빨리 퇴근 시간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5시가 되자마자 퇴근했어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집으로 바로 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아래 왔어. 내려와. 엄마 왜 와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잠깐 보자. 금방 갈게.
정말 안 돼요. 오늘은 좀. 지연아,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잠깐만. 전화 너머로 지연이의 긴 한숨이 들렸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10분 후에 지연이가 내려왔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다고 이렇게 돼. 네, 알레르기예요. 요즘 환절기라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바보야. 엄마, 제발 그만해요. 사람들이 봐요. 지연이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싫어요. 집에 올라갈게요. 지연아. 엄마, 정말 제발 그냥 가세요. 민철이가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민철이가 뭐 어떻다고. 엄마가 계속 오면 더 화낼 거예요. 더 화를 낸다고 그럼 평소에도 화를 내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제 그 일이 처음이 아니지.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제 목소리가 커진 걸 알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민철이가 자주 그래. 가끔요, 정말 가끔이에요. 가끔이라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때리는 게 어떻게 가끔이야. 엄마는 몰라요. 뭘 몰라. 엄마는 경찰이잖아요. 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법으로만 생각한다고. 네, 엄마는 항상 옳고 그름만 따져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 맞고 사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혼하면 어떻게 살긴 열심히 살면 되지. 엄마는 쉽게 말해요 하지만 나는 이제 30이 넘었어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30이 늦었다고 누가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이혼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하면 어때,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 엄마는 강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약해요.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아.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요. 내가 참고 살게요. 참고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해결할 방법도 없잖아요. 민철이를 감옥에 보내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빚은 누가 갚아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전부예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이 이렇게 체념하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괴로웠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가 경찰이라는 것만으로도 민철이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그것부터 잘못된 거야. 잘못됐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결혼했는걸요. 지연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지연아, 그래도.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계속 이러면 민철이한테 더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철이한테 더 맞는다고. 네,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 민철이가 저한테 화풀이해요. 그럼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엄마가 더 오면 더 심해질 거예요. 제발 오지 마세요.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알겠어. 저는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올라가. 네. 지연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형사예요. 범죄자를 잡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딸을 때리는 사위는 왜 잡을 수 없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박 형사를 만났어요. 선배, 어디 갔다 오세요? 얼굴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형사 김정숙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흔들려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흔들린다고요? 네, 평소 선배는 항상 침착하셨잖아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박 형사한테 말해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박 형사,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흔들림이면 좋겠어요. 그저 인간이라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 그렇다고요. 네,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박 형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선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박 형사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지연이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더 오면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가면 딸이 더 고생한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2시에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잠 못 자고 있지. 엄마도 잠이 안 와.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이번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4시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경찰이라서 미안해.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그제서야 답장이 왔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그냥 제가 약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어제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출근해서 박 형사를 만났어요. 선배,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얼굴이. 저는 박 형사 말을 끊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는데 글자가 흐려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또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젯밤에 잘 잤어. 네. 민철이는 뭐 했어? 일찍 들어와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럼 다행이야. 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어제 너무 다그쳤나 봐.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해. 그거 알지?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후에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들어왔어요.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2층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남편을 제지했어요. 경찰입니다. 손 들어요. 남편이 저항했지만 동료와 함께 제압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연이와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남편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왔어요. 조사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인데 왜 경찰이 나서요?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이라고요. 사람을 때리는 게 집안일이에요. 그래도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남의 가정사에는 개입하면서 왜 제 딸 일에는 개입하지 못할까요? 퇴근길에 또 지연이 집 앞을 지나갔어요. 올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참다가 결국 큰 사고가 난 사건이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지연이가 떠올랐습니다. 제 딸도 계속 참다가 더 큰 일이 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고민했어요. 경찰과 엄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딸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30년 형사 생활보다 이 며칠이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지연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민철이가 또 화를 내지는 않았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다가 제가 오니까 조용해졌어요. 박 형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선배,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박 형사와 함께 복도로 나갔어요. 선배, 혹시 요즘 누구 스토킹하고 있어요? 스토킹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어떤 사람이 형사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박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민철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름은 김민철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민철이었습니다. 선배, 얼굴이 하얘졌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 장모가 형사인데 자꾸 집에 와서 괴롭힌다고 했어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철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배,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럼 다행인데 왜 그런 신고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박 형사가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선배, 혹시 사위분이세요? 네. 아, 그럼 가족 간에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내부 조사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박 형사와 헤어지고 나서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민철이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던데. 엄마한테서 연락 올 줄 알았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민철이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엄마를 스토킹범으로 만들어. 엄마가 자꾸 와서 그래요. 자꾸 왔다고 겨우 2번 간 건데. 2번도 많아요. 민철이는 스트레스 받아 해요. 지연이의 대답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아,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자꾸 오니까 민철이가 더 예민해져요. 그럼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네, 민철이도 사람이에요. 장모가 형사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오후에 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숙 형사,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죠? 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족 일이니까 잘 해결하세요. 내부에서 문제되지 않게. 알겠습니다. 팀장실에서 나오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경찰서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민철이 직장 동료가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민원 관련해서 증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회사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에요. 제가 민철이 집에 무단 침입한다고 했답니다. 사위를 믿지 못해서 감시한다고도 했어요. 심지어는 민철이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다는 말까지 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민철이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퇴근길에 지연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올려다봤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스토킹범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민철이 생각만 났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정말 점잖았어요. 인사도 잘하고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때리고 저를 스토킹범으로 만들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동료들의 시선이 더 이상해졌어요. 어제 민철이 동료가 와서 증언한 게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 어제 증인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들었어요. 민철이 씨가 정말 무서워하고 있다던데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아니요, 하지만 증인이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데 다른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김정숙 형사 요즘 이상하던데. 가족 일로 스트레스 받나 봐. 사위한테 스토킹한다던데. 정말이야 형사가 그런 일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민철이 동료가 경찰서에 왔다던데. 네, 들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가 거짓말이 아니야. 엄마가 정말 자주 와요. 민철이가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고 엄마를 무서워해. 네, 형사라서 더 그래요. 제 딸이 이런 말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하라고. 민철이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민철이 입장 내가 맡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라고. 엄마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네, 좀 더 넓게 봐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어요. 제 딸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니요.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민철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김정숙 형사님이세요. 네. 저희 직원 김민철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민철 씨를 스토킹하고 계시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가 너무 무서워해서요. 회사에도 제대로 못 나와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럼 왜 민철 씨가 그런 말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해 주세요. 민철 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철이가 회사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민철이 회사 사람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김정숙 씨세요? 네. 아, 저희 아파트에 사는 김민철 씨 장모님이시죠? 네. 민철 씨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따라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30년 형사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어요.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야. 네.
민철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엄마가 먼저 시작했다고. 네, 자꾸 와서 괴롭혔잖아요. 괴롭혔다고 내 걱정해서 간 건데. 민철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감시당한다고. 네, 그리고 창피하대요. 이웃들이 다 알까봐. 창피하다고. 네, 엄마가 형사라는 게 부담스럽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제 딸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민철이는 정말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이제 경찰서 동료들도 저를 의심하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 제 딸까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민철이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를 잘하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민철이가 뭔 소리를 했는지 뻔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동료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박 형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선배,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보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지연이 생각만 났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연락하면 민철이가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참을 수 없어서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걱정하지 마.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답장이 왔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 짧은 문자가 전부였어요. 평소 지연이답지 않았습니다. 뭔가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연이 집 앞을 지나갔어요. 올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스토킹범이라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지연이 집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항상 켜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뭔 일이 난 건 아닐까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지연아, 집에 있어. 네. 불이 꺼져 있던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민철이는 회사에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엄마 전화 끊을게요. 민철이가 들어와요. 급하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연이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지연이 걱정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어젯밤에 잘 잤어. 네.
목소리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혹시 몸이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점심에 만날까? 안 돼요, 바빠요. 뭐가 바빠? 그냥 바빠요. 지연이가 또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출근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정숙 형사,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가족 일 때문에 힘들죠. 네. 빨리 해결하세요.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실에서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업무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지연이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지연이 집으로 갔어요. 스토킹범 소리 들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위를 올려다봤는데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문 앞까지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지연아, 엄마야. 잠깐만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쳇,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엄마, 들어가세요. 이웃들이 봐요. 지연이가 저를 밀어냈어요. 지연아, 민철이 어디 있어? 회사에 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 들어가자. 안 돼요. 왜? 그냥 안 돼요. 지연이가 계속 거부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뭔가 말해봐. 말할 게 없어요. 있어. 분명히 있어. 정말 없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그 순간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누구야? 민철이 목소리였어요. 회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연이가 당황했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 목소리 들렸어. 민철이가 문 쪽으로 오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활짝 열리면서 민철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회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찍 들어왔어요. 민철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당했습니다. 지연아,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철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고요? 계속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괴롭힌다고요? 네, 스토킹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피가 확 올랐어요. 스토킹이라고요? 네, 그게 스토킹 아니면 뭐예요? 제가 언제 스토킹했어요? 매번 와서 사생활 침해하잖아요. 사생활 침해, 제 딸 걱정하는 게 사생활 침해예요. 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민철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의 점잖은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그만해요, 둘 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철 씨, 지연이를 때리는 거 그만하세요. 언제 때렸어요? 어제도 때렸잖아요. 증거 있어요. 지연이 얼굴을 보세요. 저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죠. 그럼 뭐가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민철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님도 형사니까 잘 아시죠? 그 순간 지연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뭔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민철이와 누군가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돈은 언제 드릴까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꼭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자꾸 오면 어떻게 하죠? 그거야 뭐 방법이 있죠. 경찰 내부에도 아는 사람 있으니까.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신 돈은 꼭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이가 급하게 휴대폰을 주우려고 했지만 저보다 늦었어요. 저는 그 음성 파일을 다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경찰 내부 사람과 돈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어요. 경찰 조직 내부에 연줄이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요. 방금 들었는데. 누군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장난이라고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가요. 지연아, 이 파일 언제부터 있었어?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있었냐고.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철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가요. 이 파일 경찰서에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세요.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네, 누군가 합성한 거예요. 합성이라고요. 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민철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파일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도 진짜였고 내용도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연아, 이 파일 엄마가 가져갈게. 안 돼요. 왜 안 돼? 그냥 안 돼요. 지연이가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민철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장담 못해요. 진짜든 가짜든 조사해보면 알죠. 조사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민철이의 여유로운 태도에 더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그 음성 파일을 계속 들어봤어요. 분명히 민철이 목소리였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민철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민원 처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민철이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그 파일을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출한 파일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증거 보관함에 넣어놨는데 없어졌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 파일을 빼돌린 거였어요. 경찰서 내부에 정말 민철이 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거 파일이 사라진 후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동료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박 형사조차 저와 말을 섞기 꺼려 했습니다. 평소에는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제 책상 주변에서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며칠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정숙 형사, 내부 조사실에서 연락 왔어요. 내부 조사실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하네요. 무슨 일로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팀장의 말투가 차갑더라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2시에 내부 조사실로 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부른 건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김 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민철이가 녹음 파일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정숙 형사님 앉으세요. 김 과장의 표정이 딱딱했어요. 혹시 무슨 일로 부르신 건가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뭘 확인하시려고요? 김 과장이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최근에 사위분과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좀 심각한 것 같던데요.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건이요. 네, 스토킹, 사생활 침해, 직권남용까지.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이요. 네, 사위분 직장 동료들, 이웃들까지. 그 사람들 말을 다 믿으시는 거예요. 증인이 많으면 믿을 수밖에 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네, 증거 조작 의혹이 있어요. 증거 조작이요. 김 과장이 노트북을 켜더니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이었어요.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자가 나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민철이 차에 다가가서 뭔가를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저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뭐예요? 김정숙 형사님이 사위분 차에 증거를 넣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네, 분명히 조작입니다. 김 과장이 비웃었어요. 조작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지금은 없지만, 없으면 인정하셔야죠.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하지만 영상이 거짓말하지는 않죠.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교묘했어요. 제 얼굴도 비슷하고 옷차림도 제가 평소에 입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였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영상도 보여줬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민철이 집 앞에서 망원경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영상이었어요. 이것도 조작이에요. 또 조작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조작입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세 번째 영상에는 제가 민철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사위분을 미행하는 모습입니다. 미행이요. 저는 그런 일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정숙 형사님,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지만 다 가짜예요. 그럼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민철이요, 민철이가 만든 거예요. 사위분이 이런 영상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딸을 때리는 걸 감추려고요. 김 과장의 표정이 더 딱딱해졌어요. 김정숙 형사님,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사실이라니요. 사위분을 스토킹한 사실 말이에요. 저는 스토킹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아니라 조작품이에요. 김 과장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조사할 예정이에요. 계속 조사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정말 그러신지 두고 보겠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요. 영상까지 조작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제 편에 서줄까요?
동료들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 조사 어떻게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소문이. 무슨 소문이요? 영상이 있다던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내부 조사실에서 나온 얘기예요. 박 형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영상인데요? 선배가 사위분을 스토킹하는 영상이래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CCTV에 찍혔다는데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요. 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가능하죠. 박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내부 조사실에서 확인한 거라면 그 사람들도 속은 거예요. 박 형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김 총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 총장은 제가 30년 동안 모셔온 상관이었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이 앉아. 김 총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총장님, 전 정말 말하기 전에 들어봐. 김 총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조사실에서 보고받았어. 네. 영상도 봤고. 총장님, 그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 네, 분명히 조작입니다. 정숙이, 내가 널 몇 년 봐왔는지 알아. 30년이요. 30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그럼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증거가 아니라 조작품이에요. 조작이라는 증거는 있어.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찾을 거예요. 김 총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이, 나도 널 믿고 싶어. 믿어주세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해. 명확하지 않아요. 다 거짓이에요. 그럼 왜 사위가 이런 짓을 하겠어? 딸을 때리는 걸 숨기려고요. 김 총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숙이, 그만해. 뭘 그만하라고요. 인정하고 사과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아니라고요. 김 총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숙이,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이요. 네, 내가 실수한 거야.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누명이에요. 누명이라고. 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김 총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정숙이, 정신 차려. 저는 정신 멀쩡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하다고. 네, 정말 억울해요. 김 총장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숙이, 휴가 써. 휴가요. 네, 당분간 쉬어. 왜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일할 수 있어요. 아니야, 휴가 써. 김 총장의 말투가 단호했어요. 총장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미안해, 정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죄인이 됐네, 내 딸 앞에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김 총장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총장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모두 차가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상장, 기념품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 정말 가시는 거예요? 휴가예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돌아오세요. 노력해 볼게요. 박 형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상자를 들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동료도, 상관도 모두 저를 등졌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민철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줄은 몰랐어요. 경찰 내부까지 매수해서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딸이 아직도 그 사람한테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분노의 불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결심했어요. 더 이상 경찰이라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휴가를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보기도 싫었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넷째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았어요. 꿈에서 어린 지연이가 나타나서 말했거든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요? 잠 못 잤어. 네, 못 잤어요. 왜? 그냥요. 민철이는 옆에서 자고 있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이런 일이 생겨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너도 힘들잖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네, 이제 그만하세요. 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뭘 버틸 수 없다고. 민철이가 너무 화를 내요. 엄마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민철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회사, 친구, 과거 이력까지 모든 걸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민철이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프로필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학은 지방사립대학을 나왔고 회사에 들어온 지는 7년 정도 됐어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철이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에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철이는 어떻게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했을까요? 지연이가 결혼할 때 전세금이 2억 원이었거든요. 민철이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2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민철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했을까요? 더 찾아보니까 민철이 통장 내역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청 감사실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정확히는 감사실 김 과장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바로 저를 조사했던 그 김 과장이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철이와 김 과장이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김 과장이 민철이한테 돈을 주고 민철이는 그 돈으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그 조작된 증거로 저를 조사한 거였어요. 완벽한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증거를 잡았어요. 통장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민철이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김 과장과 자주 통화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조사받기 전날에도 1시간 넘게 통화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 상의한 거였어요. 더 조사해 보니까 김 과장의 과거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도 증거 조작 의혹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뒤에서 도와준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뒤에 큰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민철이 같은 평범한 사람을 도와줄까요? 더 파고들어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민철이가 김 과장의 조카였습니다. 어머니가 김 과장의 누나였어요. 그래서 김 과장이 민철이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조카를 위해서 증거까지 조작한 거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철이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지연이와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김 과장 삼촌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딸을 걱정해서 집에 간 것도 민철이에게는 기회였어요. 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새벽 3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될까요? 하지만 김 과장이 감사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반 경찰들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검찰에 고발하면 될까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증거가 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김 총장한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장은 저를 3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저를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다시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4시에 김 총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총장님, 김정숙입니다. 정숙이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총장님, 사람 하나 잘라요. 뭐라고? 사람 하나 잘라달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번엔 제 사건입니다. 내 사건이라고. 네,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정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김 과장이요, 감사실 김 과장. 김 과장이 왜? 그 사람이 민철이랑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가 다 있어요. 무슨 증거? 통장 내역, 통화 기록, 가족 관계까지. 김 총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숙이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지금 당장 나와. 어디로요? 경찰서로 와. 지금요? 지금 당장. 김 총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알겠습니다. 증거 다 가져와. 네. 1시간 후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프린트도 하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곧 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총장은 제 말을 들어줄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을 처벌할 거였어요.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딸을 괴롭힐 수 없을 거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김 총장이 벌써 와 있었어요. 정숙이 증거 봅시다. 네, 여기 있어요. 김 총장이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네, 확인해 보세요. 정말 김 과장이 이런 짓을 했다고. 네, 민철이랑 짜고요. 김 총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이 미안해. 왜요? 널 의심해서. 괜찮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김 과장을 조사해 주세요. 당연히 조사해야지. 그리고 민철이도요. 민철이도 처벌받을 거야. 김 총장의 말을 듣고 드디어 안심이 됐어요.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법보다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길 차례였습니다. 김 총장과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어요. 그 이틀 동안 경찰서 내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 과장에 대한 내부 조사가 비밀리에 시작되었어요. 김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총장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철이가 갑자기 지연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철이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김 총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총장님, 민철이가 지연이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뭐라고? 여행이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 네, 제발 빨리 해주세요.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거야. 언제요? 오늘 저녁쯤. 알겠습니다. 정숙이 준비해도. 뭘 준비하라고요? 녹음기. 녹음기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김 총장의 말을 듣고 바로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여러 개 샀습니다. 오후에 김 총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숙이, 김 과장 조사 끝났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끝장났어. 증거가 너무 확실해. 정말이요. 통장 내역, 통화 기록 다 맞아떨어져. 그럼 이제 민철이 차례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민철이가 증거를 다 없앤 것 같아. 없앴다고요? 네, 휴대폰도 바꾸고 계좌도 정리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해. 자백이요. 네, 녹음해서 증거로 써야 해. 제가 할게요.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정말. 네, 제가 직접 할게요. 그날 저녁 민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민철 씨, 김정숙이에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여행 중이에요. 지연이 좀 바꿔주세요. 지연이가 좀 피곤해해요. 괜찮으니까 바꿔주세요. 잠깐만요. 한참 후에 지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디 있어? 경주에 있어요. 언제 들어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민철이가 정하는 거예요. 지연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엄마, 전화 끊을게요. 잠깐. 이미 전화가 끊어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김 총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숙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이 자살했어. 자살이요. 네, 어젯밤에. 왜요? 조사받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럼 민철이는? 아직 몰라 하지만 김 과장이 죽으면서 증거가 약해졌어.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민철이가 자주 가는 곳들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민철이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다고 했어요. 그 술집에 가서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김민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민철이요, 알죠. 요즘에도 와요. 가끔 와요. 어제도 왔는데. 어제요. 네,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통화를? 누군가한테 화를 내면서 통화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잘 안 들렸는데 장모가 어쩌고 하더라고요. 장모라고요. 네, 장모 때문에 힘들다고. 혹시 녹음된 게 있을까요? 녹음이요. 네, CCTV에 소리도 나와요. 정말요? 네, 확인해 볼까요? 사장이 CCTV 영상을 틀어줬어요. 민철이가 앉아서 통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리를 높이니까 민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과장님, 장모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증거는 다 없앴어요. 휴대폰도 바꿨고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죠? 네, 고마워요. 민철이가 김 과장과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사장님, 이 영상 복사해 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USB에 복사해서 받았어요. 바로 김 총장한테 연락했습니다. 총장님, 결정적인 증거 잡았어요. 정말? 네, 민철이가 김 과장과 통화하는 영상이에요. 어디서 구했어? 술집 CCTV예요. 잘했어. 이제 민철이를 잡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바로 체포영장 신청할게. 고마워요. 하지만 조심해, 민철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경찰들이 민철이를 체포했어요. 경주에서 지연이와 함께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지연이는 바로 서울로 돌아왔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엄마,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민철이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네, 그냥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해서. 무서웠지. 네, 조금. 지연이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정말. 네, 엄마처럼 강해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민철이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철이를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이 장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김 과장과 공모한 사실이 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민철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민철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가요?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결혼도, 폭력도, 장모 함정도.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민철이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김 과장 삼촌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와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장모를 함정에 빠뜨려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김민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철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정숙 형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건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정의의 일입니다. 그 말을 하고 기자들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어요.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너도 고생했어.
이제 정말 끝났지요. 응, 끝났어. 지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형사라서 다행이에요. 정말? 네, 아니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사로서의 마지막 사건이자 엄마로서의 첫 승리였어요. 눈가에 스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참았던 30년의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제 딸을 진짜로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